11월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정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며 정치의 책임이며 정치의 부재라고 질타했습니다.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어떻게 가족을 떠나보내냐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행정과 정치의 본질입니다. 참사를 계기로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뒤따라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하며 책임자들의 사과와 처벌,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건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방역으로 인해 몇 년간 제대로 벌어지지 못했던 집단 행사에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미리 판단하고 예방 조치하기엔 예측 범위를 넘어선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 해도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앞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여 집권 초반기의 미숙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이 어이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전에 대한 타협 없는, 때로는 과감했으며 때로는 고지식해 보이기까지 하던 입장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방역 상황에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했고 모이는 장소의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반대 여론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불편이 따랐을지언정 결국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방역 상황에서 모임과 장소의 제한에 반대해왔고 광역지자체장으로 참석해야 할 중대본 회의에 번번이 불참했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가 아님을 강조해왔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자치단체장 시절 동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난 현장을 이용하려 들기만 했으며 안전에 있어 가장 비타협적이었던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면서 지금 정부보다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재난에 대한 일관성이 이재명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벌어진 참사를 되짚어 책임을 묻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김어준의 말처럼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정쟁으로 반목하며 문제 해결보단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려 드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은 모두가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할 만큼 슬퍼하는 지금 이 순간 애도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려고만 들고 있습니다. 재난을, 슬픔을 기회로 삼지 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난주 에피소드 이제 녹음을 마치고 난 그날 밤에 이 일이 벌어졌죠. 네. 처음에는 저는 그 밤에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네. 이제 11시 반이 좀 넘었을 거예요. 네, 네. 버스에 타서 이제 스마트폰을 켜서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이태원이라고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그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네, 네.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뭐 괜찮겠지, 그냥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네, 네.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극장에 계셔가지고 그 폰을 아예 끄고 계셨어요, 그 시간대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이제 잠들려고 막 그러던 시간에 그때 한 11시경이었지 싶은데 재난 문자가 한 통 와가지고, 안전 문자가 한 통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이태원 쪽이 혼잡하니까 이제 뭐 오지 마라 그런 식의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뭐 할로윈 나랑 상관도 없는데 왜 이 오밤중에 이런 문자 보내가지고 잠도 못 자게 이러냐고 좀 짜증을 냈어요, 솔직히. 근데 문자가 한 연이어서 한 3통 정도 왔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무슨 그 문자 보내는 쪽에서 실수한 건가 뭐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SNS 들어가 봤는데 그때 이제 트위터를 들어가 봤는데 자려다가 그랬더니만 이제 뭐 참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사고가 터졌다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큰 사고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사람들이 혼잡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다가 다친 사람이 좀 있나 보다. 그 와중에 좀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뭐 도로까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밀려나고 하는 바람에 뭐 교통 상황도 이제 혼잡해지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뭐 뉴스 기사보다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올린 그런 트윗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당시에 현장을 보통 보면 이제 SNS로 실시간으로 많이들 나오잖아요. 참사 같은 게. 네네. 근데 이 케이스에 그게 안 됐던 게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 있으니까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그다음에 일본 그 LTE나 5G 같은 경우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보니까 기지국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인구 밀도가 그쪽만 좀 밀도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부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SNS를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 자체가. 네네. 그래서 현장인 사람은 외부의 정보도 받지도 못하고 또 여기 있는 정보를 알릴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도 사고가 또 커진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되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 저 앞쪽 상황을 뒤쪽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몰려 있는데 근데 네. 만약에 그때 이제 폰으로 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앞쪽이 막힌다고 그때 이제 이게 그 모바일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은 누군가는 트윗이나 페북 같은 데 올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을 그랬으면 또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앞뒤 상황이 이제 서로 공유가 되면. 공유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런 이 수준까지는 안 갈 수도 이 수준으로 참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 찾아보고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설마 뭐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들만 하면은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안전 문자가 오는 거예요. 계속 왔었군요. 뭐 새벽에 한 4시 제가 마지막으로 온 게 4시경에 이제 거기 이제 계신 분들 네. 그분들이 귀가 대책 마련한다고 뭐 대중교통 어떻게 이제 긴급 편성했다고 그 문자까지 오는 거 봤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참 그러고 이제 저도 다음 날 이제 그러고 겨우 잠들어가지고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대체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사고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소식들이 네.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네. 많은 주장들이 네네.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것만 다루는 걸로도 그냥 꽉 찰 것 같아요. 다 다루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것도 네네. 면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꼭 에피소드의 내용이 그래서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도 감정적으로 조금 침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중에 뉴스를 별로 안 봤어요. 저 뭐 제 트위터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제 트위터를 들여다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눈치채셨겠지만은 제가 주중에 트윗을 몇 개 안 했어요. 글을 거의 안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끼리도 사실 거의 얘기가 없었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제가 안 찾아본 것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본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준비한다고 어제 이제 밤부터 좀 찾아봤는데 이게 막 그 일주일치 묵혀놨던 게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감정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 사실 그렇게 몰입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뭐 그 피해 당사자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최대한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된지 보려면은 감정에 또 휘말리면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원래 좀 더 이제 저도
또 이제 대본을 쓰다 보니까 몰입하게 돼가지고 좀 감성적으로 흘러가 버린 면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안 그래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녹음하면서는. 네. 저희가 방송이 재미가 없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평소에 녹음할 때는 좀 톤을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노력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께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초보 켄따게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S님, 우공이사님, 친절한 이순씨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로 검색해 주시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와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웰컴퓨터 11월 추천 컴퓨터 견적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구매 의향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지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10월 29일 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 뭐 개요라고 할 건 없고 뭐 아무튼 사건 발생 이제 일과 시간은 10월 29일 10시 15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10시 15분이 뭐냐면은 이따가 이제 다시 신고 타임라인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10시 15분이 소방서에 이제 119에 최초 신고된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 출동을 17분에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인근에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15분을 발생 시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8시경부터 계속 이제 그런 어떤 혼잡 상황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부상자는 발생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수준은 네. 아니지만 점점 이제 그 부상의 심각도 올라갔던 거고. 자, 그래서 그 장소는 용산구 이태원로 173-7 일대. 이래서 이제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이라고 합니다. 이 서편 골목이 이제 대략 보면 한 50m 정도 되는 길이고 그다음에 폭이 4m가 채 안 된다고 해요. 네. 3.7m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점포가 들어서 있으면은 그 점포 때문에 좀 더 이제 좁아지는 구간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2 이제 신고 타임라인을 보면은 최초는 6시 34분에 최초 신고가 들어갔어요. 112에. 그래서 이제 뭐 그 해밀턴 호텔 부근 좁은 골목인데 클럽에 줄 서 있는 인파와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진입로에서 이런 통제 등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고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8시부터 본격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8시 9분에 이제 역시나 이제 이태원역 3번 출구 맞은편 쪽이 이제 혼잡하다. 그래서 빨리 경찰에 와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갔어요. 네, 여기서 이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8시 33분. 그래서 역시 이제 통제가 안 된다. 사람이 너무 많다. 할로윈 때문에 네.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8시 53분에 역시 같은 내용으로 네네.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도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막 그 이제 사람들이 밀리고 그래서 사고가 날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신고가 들어갔었고 9시 2분에도 같은 내용으로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었고 뭐 7분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될 분위기다. 빨리 와서 통제를 해줘야 된다. 그 통제를 요청하는 그런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9시 10분에도 신고가 들어왔었고 9시 51분 그래서 10시 신고가 보면은 좀 이게 상황이 긴박함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게 경찰청 자료거든요. 네. 경찰청에서 이제 112 신고 들어간 걸 녹취를 그대로 이제 올렸는데 보면은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신고자분이 그 좀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전화를 거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태원 위치 파악해서,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현재 위치를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기로 위치 파악해서 이태원 사람 많은데 골목에서 내려오기, 사람들 도로 나와 있어, 통제 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뚝뚝 끊어지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시 11분에 할로윈 압사될 것 같다,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내용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경찰청. 그러니까 112로 들어간 신고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시 15분에 이제 119에 최초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분 후인 10시 17분에 최초 출동한 서빙고 펌프차, 그다음에 용산 현장 대응단 구조대가 종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현장 진입에 실패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최초 그 발생식 발발할 때까지의 어떤 그 신고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어제죠. 이제 11월 4일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은 사망자가 총 156명입니다. 부상이 195명이고 그중에 이제 경상이 162명, 중상이 33명. 그래서 이제 현재 입원한 환자는 32명이고 163분은 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이제 아직도 집계 중이고, 그다음에 총 동원 현황을 살펴보면은 인원이 이제 인력이 총 2,692명이 투입이 됐는데 소방이 507명, 그다음에 구청에서 800명, 경찰이 1,371명, 그다음에 기타가 14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그 아마도 이제 수방사 쪽에서 의료 인력들이 이제 네, 그 협조를 파견한 거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차량은 총 233대가 들어갔고 그중에 이제 소방에서 이제 184대, 구청에서 10대, 경찰에서 30대, 기타 9대, 그리고 이제 뭐 구급차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52대, 경기도에서 50대, 그다음에 이제 인천, 충남, 충북, 강원에서 10대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으로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죠, 11월 5일. 네. 오늘까지를 이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뭐 사고의 어떤 전개를 살펴볼 텐데, 원래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추려볼까 하다가 이게 상황 묘사가 이제 너무 그 드러나 버리니까 사실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거 뭐 그 참혹함을 알리는, 지금 뭐 이미 결과만 보면은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어떤 식으로 뭐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고 뭐 어떻게 발생이고 그것까지 굳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게 그게 뭐 맞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그런 그 사고 자체 어떤 경과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뺐고 이제 그 당국의 대처에 관해서만 좀 짚어볼 텐데, 그래서 이제 소방 당국의 최초 출동, 그러니까 10시 17분이죠. 출동 이후에 이제 80여 건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구조대, 뭐 안전센터, 구급 차량들이 추가적으로 출동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시 35분에 경찰들이 이제 사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수습을 시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방이 출동을 처음 해가지고 아까 그 진입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 15차례 협조 요청을 계속 구합니다. 소방 쪽에서 빨리 나와서 지금 정리해달라고, 우리 지금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좀 늦었죠. 10시 35분이니까. 사실 그 뭐 저기 CPR 하고 했지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타임라인이 4분이, 골든타임이 4분까지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소생을 한다고 해도 4분도 사실 좀 위험한데, 소생을 해도 그때는 이미 뇌가 치명적으로 이제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분초로 다투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너무 이제 늑장을 부린 면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10시 43분에 서울 소방당국 이제 소방대원 1단계를 처음으로 발령을 합니다. 이 1단계는 어떤 거냐면은 한 개 소방서의 대응력이 되는 이제 그런 규모의 사고를 1단계로 보통 잡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10명 수준의 인명피해, 맥시멈 10명 수준의 인명피해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 해결에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현장 지휘대장의 권한으로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소방 당국에서 보낸 차 몇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장 지휘대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단순히 현장 그 파악 상황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10시 11시에는 이제 서울 전 지역에 안내 문자 발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10시 8분에는 용산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이분이 이제 지휘권을 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8분에 11시 8분에 지휘권을 인계를 받고 그다음에 13분에 소방 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시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재난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단계로는 이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제 당연히 2단계로 격상을 시키는 거고 이건 이제 관할 소방서에 이제 소방서장이 직접 발령을 내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산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자기 권한을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2단계로 발령을 내리면은 인근 소방서들이 이제 다 소방력이 총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규모로 보면은 차량이 한 30대 정도, 그다음에 이제 특수구조단을 포함해서 119 구조대 인력이 한 4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2단계로 이제 발령이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이 현장 상황을 보면 2단계로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도 다 알잖아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분도 지금 자기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발령을 내렸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태영 이제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11시 25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권을 또 인계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뭐 11시 45분에 윤석열 내각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덕수 총리 등이 이제 사고에 대해서 신속 구급 치료에 만전을 가하라 뭐 그런 이제 지시가 내려왔고 이제 소방재난본부장이 도착하고 나가지고 11시 50분에 이제 소방대응 3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최고 단계거든요. 소방대응 단계 중에. 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트위터에서 아까 이제 재난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3단계라는 소리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닌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단계라는 거는 수도권 그 권역 내에 그러니까 뭐 광역 권역 내에 그 인근 권역 내에 있는 소방 인력까지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에 있는 소방력이 총동원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예전에 그 무주의 정부 초기 때 강원도 어디였지? 거의 고성이었나? 산불난데. 네. 뭐 그 수준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고 그다음에 상황 보고를 시장한테 합니다. 다이렉트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3단계까지 발령이 돼 버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발령난 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재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정 가까워가지고 이제 11시 55분에 뉴스 속보 자막으로 이제 첫 사망자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1시에는 경찰청장이 이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다음에 1시 3분에 소방청 차장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방청장 대행으로 현장에 도착한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시 5분에는 이상민 이제 행안부 장관도 현장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1시 40분에는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다음에 2시 30분에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고,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2시경부터 그 현장 브리핑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 브리핑을 누가 했냐면 그 용산 소방서장 그 1단계 발령 내리신 그분이 이제 현장 브리핑을 하셨는데, 말이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그분이 이제 브리핑을 하시면서 손을 벌벌 떠셨어요. 네네. 그 장면이 이제 많이 돌았는데, 와, 충분히 그럴만하죠. 이 상황 자체가 이건 정말로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시의 현장 상황은 이 정도로 이제 일단 한번 타임라인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요일부터죠. 네. 일요일부터 사실 이제 기자들이 좀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체로 다 이런 기사들이었어요. 예견된 참사를 막지 못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네.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뭐 예견된 참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최근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거리두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사실 이렇게 많이들 헬로윈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풀려서 네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다. 음. 이런 거는 뭐 사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야 사람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로 많이들 공감을 하셔서 이제 많이들 이런 기사를 공유하시면서 이제 퍼져 나가고 당연히 뭐 정부도 욕 먹고 경찰 뭐 소방은 아니죠. 소방은 아닌데 경찰들 욕 먹고 너네 경찰들 뭐 했냐. 난리들이 났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예견된 참사라는 말이 좀 저는 언론이 상당히 조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정작 할로윈 전에 어떤 정치권에서 이거 지금 좀 이번 할로윈 때 그 인원 통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온 걸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가 이제 몇몇 언론에서 지적을 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토마토 뉴스 뉴스레터를 통해서 봤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전날 뭐 금요일이라든가 목요일 정도 이틀 전 기사들을 보면은 네. 뭐 사람들이 설레어 한다. 예. 모처럼 이제 네. 거리두기 풀려가지고 막 여기가 시끌벅적 하겠구나. 뭐 핫플레이스 소개를 하면 하지 언론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위험하다, 지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경고한 언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뭘 얘기했다는 겁니까 대체 언론? 네. 그리고 뭐 직전까지 용산구청장은 이제 민주당 구청장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용산구 의원도 아마 민주당이었나? 그 이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뭐 거의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었으니까 네네. 뭐 구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용산구 소속 뭐 서울시의원이라든가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겠죠. 네. 그러면 다들 이걸 할로윈 축제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당선 신분이 아니라서 그런가 뭐 아무도 우려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충분히 만약에 정말로 이게 예견된 참사였다면은 민주당에서 미리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대책 그렇죠. 수립하라고. 네.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었잖아.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사실 예견됐는데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 뭐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측면으로는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뭐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안 취했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거는 사실 좀 억가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뻔한 네. 얘기죠. 니네가 책임자니까 니네가 책임져.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죠. 뭐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뭐 예견된 참사였다. 언론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건 이거 좀 선정적인 보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너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 책임자들의 어떤 그 행태를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제 용산구청장 박희영,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려고 구청장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 사고 당일 10월 29일 날 같은 경우는 이 양반 이제 고향이 경남 의령인데 고향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용산군이랑 또 의령군이 마침 그 자매도시라고 합니다. 아, 용산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도시 행사 초청으로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저녁 때 서울 와가지고 귀가하는 길에 이제 한 8시 20분쯤에 그 퀸원길이라고 해민털 그 사고 난 지점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 앞에 이제 그 길로 이제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용산구청장 출퇴근로라고 합니다. 그 길이. 그래서 이제 글로 지나가면서 그 현장을 보고 지나갔어요. 그 현장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지나갔는데 별다른 조치를 안 내리고 집에 가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가지고 그 권영세 처음에 이제 기사라기는 통일부 장관에게 연락했다 그런 식으로만 나와가지고 웬 통일부 장관인가 그랬더니만 권영세가 지역구가 용산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구가 용산이고 용산구 국회의원이니까 이 사람이 지역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청장한테는 자기 대빵이 되는 거지. 자기 공천권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청장한테 그 권영세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다면 현장에 뭐 안 나오고 대체 안 했다는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무슨 뭐 그 보고받고 6분 만에 현장 도착했다 그런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용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알리긴 했어요. 좀 이상하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됐던 게 네. 그 10월 31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서 네, 그 네. 다음 날 새벽에 뭐 SNS에 네. 뭐 자기 어디 행사 다녀오는 무슨 사진인가 뭐 그런 거를 올렸다가 아, 욕 먹고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시 59분에 도착했더라고 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현장. 네, 현장에 도착했으면은 물론 뭐 비서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올려줬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미친 짓이지. 그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왔다는 현장 도착 시간하고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긋나죠. 그래서 이제 MBC에서 이제 그 10월 30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한 말이 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고 이태원 할로윈 행사는 주최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주최측이 없고 이거를 이제 뭐 주최측이 없지만 축제는 축제도 사실은 해. 이게 무슨 현상 근데 뭐 그 어떤 법률적인 면으로 따져보자면은 주최측이 없으니까 뭐 축제가 아니다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법적으로 보면. 네. 근데 다만 이 시국에 구청장 그러니까 책임을 느껴야 될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온당치가 못하죠. 그리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는 것도 그렇고 애초에 그 자기가 구청장으로서 그때 8시 20분에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현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권영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자기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취했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겠다고 했는데 신경 네. 쓴 게 뭔지는 네,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요. 이미 그 저기 뭐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0시 50분에 11시 50분에 이제 재난 소방 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구청장한테 직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현장 상황들이. 3단계부터는 서울시장이고 네. 2단계 때는 이제 구청장한테. 네. 그러니까 보면은 참 그 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뭐 그러면 뭐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뭐 경찰이든 소방이든 관할에 있는 기관들하고 다 협조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뭐 뒤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진짜 네. 책임 의식이라는 게 누구만큼도 없는 거죠. 그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렇죠.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얼마나 참, 걱정이 되겠어요. 예? 권영세한테는 텔레그램으로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한테 그리고 당연히 뭐 신경 그냥 쓰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 표 떨어질까 걱정했다는 소리잖아.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막 당에서 막 야 지지율 너 때문에 떨어졌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공천은 그냥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되게 주저넘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랑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다 보면 막 귀찮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대충 하고 그냥 뭐 대충 하고 끝내고 그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직장생활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대충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내가 일을 똑바로 하면은 또 누군가가 죽을 뻔한 일에서 살아날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막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고 해도 뭐 하다못해 뭐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야 뭐 직접적으로 관련일 수도 있겠지. 그렇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옷 같은 걸 만든다고 칩시다. 옷도 잘못 만들면은 뭐 옷 입다가 이렇게 실밥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는 그렇죠. 뭐 네. 그런 식으로 엄청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래서 내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목숨 걸고 일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의식이라는 것도 저는 결국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남의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 자체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데 자기 관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로 그럴 거면 뭐 그렇게 말할 거면 진짜로 구청장 왜 있냐, 뭐 하려고 나왔냐고 그렇게 이제 되묻고 싶은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까 새벽 1시 정도 와가지고 네네, 네, 이제 현장에 출동을 했죠. 네, 저 이상민 장관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모였던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좀 짚었는데요. 네네, 2017년부터 이제 뉴스타파에서 집계한 네, 이 사람 인원수를 생각을 하면은 네, 이게 동아일보에서도 집계를 했거든요. 네. 대략 비슷합니다. 네네, 대략 비슷한데 2017년에는 이제 10만 명. 2017년부터 2019년이 이제 한 8만에서 10만 정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21년인가 2020년에 이제 예. 코로나 직격 맞아가지고 거의 뭐 아무것도 못했고 21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그 할로윈 그러면 할로윈은 하루가 아니라 시즌으로 봐야 됩니다. 한 3일 그렇죠, 정도를. 네, 맞아요.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8일 날 4만 명, 그다음에 29일 날 8만 명, 30일 날 4만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만 명이 하루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좀 집계 그 하는 곳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 네. 차이가 있는데 대략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추계죠, 추계. 네. 네. 그래서 보통 29일 그 사고 당일에는 한 10만 정도로 그렇게 잡더라고요. 대체로들 보면은.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만 정도 오긴 했지만은 영업 제한이 10시에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저녁 때 많이 몰리지가 않고 대충 이제 파악이 전에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 9시 10시경에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더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이게 그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은 뭐 예년이랑 크게 그 10만에서 8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러니까 그 29일 하루만 놓고 봤을 때 10만에서 8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더라고 숫자만 놓고 보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현장 양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 관계 당국에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면이 있는 거고. 네. 좀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이게 이제 트위터리 한 분이 이제 올리신 글인데 이거 이제 이분은 이태원에 한 10년째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분 말씀도 어떠냐면은 이태원에 산지 10년이 됐고 매년 할로윈을 겪었는데 어제가 예년에 비해 특별히 사람이 많은 수준은 결코 아니었다. 정말 많은 해는 한강진 녹사평 가는 길까지 사람이 꽉꽉 차 있는데 어제는 이태원역에만 집중돼 있었다. 아까도 이제 그 친구 중에도 보면 3번 출구 맞은편 그쪽에 지금 네. 그쪽이랑 해밀턴 호텔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충돌해가지고 길이 막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그러니까 뭐 9시 그때부터 8시 9시부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랑 이제 서로 낑겨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도 그 결국 통행 관리가 참사의 원인이지 애초에 뭐 사람이 그렇게 사람 숫자 자체가 많이 온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로윈 축제 자체를 네. 이태원이라는 한 장소만 생각을 해가지고 네. 보면은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사고가 난 그 골목길 그렇죠. 주변으로 생각해 그쪽으로만 보면은 몰린 거예요. 네네.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의 어떤 인원 통제에 관해서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그러니까 계속 그 논리를 취하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잘 막았고 그다음 과거엔 이런 일 없었는데 생겼다. 뭐 경찰 통제를 재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찰이 그 할로윈 인파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제한 적이 거의 없고 2017년에 경찰 그 폴리스 라인 치고 그런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이때는 뭐였냐면은 인도에서 사람들을 통제한 게 아니라 이게 막 사람들이 도로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으니까 도로로 못 나오게 인도랑 도로 사이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도로로 나오지 말라고 통제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나왔죠. 뭐 작년에는 뭐 700명인가 뭐 800명의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이 통제를 했는데 올해는 아무 통제가 없었다.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통행 관리, 뭐 일방 통행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건 뭐 김어준이 떠든 얘기고 네, 이재명도 떠들었고. 네. 작년이 많았던 거는 일단은 700명, 800명 이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저도 기사를 하나 얼핏 봤어요. 네. 뭐냐면은 그 할로윈 기간이 되기 전에 그 점검단이 있잖아요. 네, 네. 점검단 인원이 700명인가 800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현장 당일, 그러니까 헬로윈 축제 당일 그 기간에 나왔던 거는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제시한 숫자로는 작년에 이제 268명. 그렇습니다. 근데 기동대가 이제 이 중에 180명이었는데 네, 네. 사실 이때 상당 부분은 그 방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두기 단속이랑 영업 제한 단속하고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에 아예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네. 영업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고 조치 내리는 인원으로 경찰이 파견이 된 거지 어떤 통행을 제어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들에 사람들이 다 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거를 보면은 사실 인원 숫자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2017년, 18년, 19년을 보면은 이때 투입된 경찰 인원은 2017년에 90명, 네. 2018년에 37명, 네, 네. 2019년에 39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은 예년이랑 비슷한데 이 양상 자체가 달랐고 그다음에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10시 전에 한 8시부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태원역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터진 면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김어준이 그 자기 뉴스 공장에서 뭐 자기가 지난해 영상을 봤는데 분명히 일반 통행이었다. 네. 뭐 그다음에 이 정도 인원이 돌아다니는데 사고가 없었던 거는 일방 통행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건 개소리죠. 명백한 예. 개소리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8만 명이었어요. 확실히 인원이 적었고 네. 이제 총 이틀인가 3일 동안 네.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16만 명, 17만 명 정도 네, 네,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방 통행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통제성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로, 도로에 네. 못 나오게 네.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한덕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네. 그래서 한덕수 같은 경우는 뭐 한덕수? 아니면 이상민? 이상민이 예, 이상민 장관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에서 뭐 그 인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많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고 경찰 투입 인원도 사실 늘렸죠. 네. 예, 137명인가? 뭐 이제 그 중에 실제로 인원 통제 인원보다는 대부분 이제 뭐 그 마약 단속, 풍기 단속이죠. 뭐 성추행이랑 마약이랑 그런 단속하려고 그렇게 이제 많이 투입된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애초에 이 행안부 장관이 크게 문제의식을 못 가졌던 게 이걸 단순히 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네. 없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그렇죠. 막 성추행, 뭐 술 마시고 뭐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여자분들 괴롭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오히려 신경 썼던 거죠. 예전에 네. 그런 거는 계속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거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나름대로 조치를 그러니까 대비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비의 방향이 이제 지금 벌어진 참사와 다르게 이제 대비를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10월 30일 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그래서 10월 31일 날 다시 이제 또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전날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뭐 같은 생각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 뭐 경찰 소방 인력 부족이 과연 참사의 원인이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 자체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뭐 수긍할 만한 말인데 이 정치적으로 뭐 선동성 정치적 주장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말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이지. 이 사람은 지금 욕을 들어 먹어야 될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었죠? 10월 30일. 네. 30일에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었으니까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말을 사실 아끼려면 더 아껴 써야 돼요. 그렇죠. 예, 더 아껴 써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했어야죠. 지금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확답을 내리기 예. 힘들다. 뭐 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정치적 선동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진짜로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이거야말로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정치질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정치질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뭐 뒤에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참사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 기여를 이용하려고 하면서 선동질을 벌이려고 하는 이쪽 진영 인사들이 제법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것 자체로 비판을 해야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이 행정부 그러니까 그 정부 내각 사람들은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하면 되지. 네. 그걸 왜 장관이 당에서 해야죠. 네. 당에서 하고 지금 대통령이나 이 뭐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나 이 내각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냥 귀 열어놓고 들어온 욕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래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욕바지 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수습과 원인 파악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예. 뭐 다른 거 뭐 대단한 걸로 내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박희영 구청장 수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모르나?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나가지고 그 여론이 이제 상당히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도 이제 이 행정부장 잘라야 된다고 뭐 그렇게 주장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일단 뭐 사태 파악이 먼저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진상 규명이 먼저고 뭐 그 뒤에 뭐 생각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흐리고 있긴 해요. 네. 뭐 사실 그 말은 저는 뭐 수긍은 합니다. 맞는 말이죠. 뭐 책임질 인간은 일단은 그 수습 다 하고 책임을 져야지. 뭐 덕대고 자른다고 또 그게 더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뭐 박근혜처럼 해경 해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 이어서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도 좀 이 양반도 좀 굉장히 존재감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네. 갑자기 뭐 이런 걸로 존재감을 어이없는 소리를 했죠, 좀. 그래서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누구의 잘못도 아닌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덕수가 대답을 하기를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이건 뭐 그냥 무난한 대답. 무난한 대답인데 이 답변을 한 뒤에 이제 현장 동시 통역 기기 음성 전송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라고 이제 집단의 농담이라고 이딴 소리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특히 영어로 할 때 배우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좀 유머러스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강박증 같은 게 있지. 집단에는 그거 한 거야. 이 자리가 이 외신 기자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이따위로 말한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할 자리가 아니야. 지금 그거는 네가 파티 가가지고 처음 외국인 만날 때 그때 농담 던지는 거고. 네. 지금 기자간담회인데 상황은 심각하고. 이어서 이제 무슨 정신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이어서 또 이제 기자회견 또 내용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기자의 질문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주말이었으니까 토요일이었으니까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집회와 이태원 인파 두 가지 경우에 적용하는 안전 시스템을 이제 비교해 달라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주차자도 있고 다른 데로 이제 동선도 짜여져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니까 매뉴얼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태원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주차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죠. 동선도 안 짜 있고 아무것도 뭐 매뉴얼도 없고 하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집중 관리해야 되는 게 광화문이 아니라 이태원이 아니었냐 그렇게 이제 그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제 답하기를 그 좀 질문 자체가 선정적인 것 같다. 뭐 이제 일단 그런 식으로 짚었는데 이건 좀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질문이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선정적이라고 꼬투리 잡는데 이거 저는 선정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한 번쯤은 특히 외신의 입장이라면 짚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봤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집회는 우리도 이제 경험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회는 이제 말 그대로 주최 측이 있고 어떻게 집회를 진행하겠다 미리 경찰이랑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모여가지고 뭐 몇 시부터는 뭐 가두 행진을 할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약간의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신 기자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집회 그리고 사실 그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외신 기자가 보기에 지금 한국 집회는 되게 젠틀해요. 그렇죠, 그렇죠. 가스통 막 저기 막 그 태극기 나오고 이쪽에 저기 그 무슨 광신도들 나온다고 해도 되게 젠틀해요. 뭐 파리 같은데 집회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아시잖아. 차 뒤집어지고 네, 뭐 불나고 장난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주변 상점 다 깨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외신 기자 입장에서 보면 뭐 한국 집회도 점잖게 하더만은 뭔 관련되고 경찰을 그렇게 저기 많이 보내가지고 이태원에 공백이 생기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는 뭐 이제 정부가 거리 집회 관리에 총력을 다한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이 선정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받아 쳤고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거리 집회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뭐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집회를 하는 두 집단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그걸 예방하는 것까지 계획한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집단 인원이 3만 명과 2만 5천 명. 이게 이제 민노총 집회랑 정광훈 집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두 집단이 충돌하면 엄청난 규모이다. 거기에는 시설도 제공하고 군중 관리가 제공됐던 것이다. 반면에 이제 10만 명이 있어서 충돌이 위험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군중 관리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 10만 명이 있어도 이념 차이가 없고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은 뭐 리스크가 없다고 그렇게 간주를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이것도 아주 그냥 개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수긍하면 있다고 보는 게 실제로 집회 상황에서 또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뭐 지금 이태원 수준은 아니지만 저도 되게 이렇게 시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예전에 민노총에서 경찰이 이제 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그게 2010 몇 년도였나? 거기가 이제 그 경향신문 건물에 있거든요. 민노총 사무실이. 거기 경찰이 이제 기습 압수수색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민노총 위원장은 몰래 탈출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습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한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거든요. 저도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날 밤에 한 3시간 정도 이제 경찰이랑 진짜로 막 경찰 방패 붙잡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깨 심하게 다쳤었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저도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이쪽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밀고 오니까 시위대들이 계속 밀고 오니까 앞에 경찰들이 막고 있는데 저는 제일 경찰이랑 충돌하는 바로 그 면에 있었거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 눌려가지고. 그래서 막 뒤로 빠지라고 막 소리치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약간 틈이 생겨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집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집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잖게 하는 편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양쪽 다 지금 뭐 주말 집회 보면은 양쪽 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황에서 충돌을 안 일어나는 법 없고 충돌이 일어나면 또 자기들만 다치는 것도 아니고 민폐도 엄청나게 끼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찰이 충분히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다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집회 나간 사람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은 주말마다 명분 없는 집회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딱 깨놓고 말씀 주최하는 놈 몇 놈 돈 챙기는 거 말고 남는 게 뭐 있어요? 무슨 명분이 있어요 지금? 퇴진 집회든 정광훈 집회든. 오늘도 뭐 추모 집회 한다고. 추모 집회를 한 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찰력은 공공자산 아닙니까? 공공자산을 주말마다 지금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그 두 집회 주체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 치안 공백도 생깁니다. 그만큼 경찰력 빠지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왜 니들 돈벌이 하는데 그렇게 낭비를 시키냐고. 무슨 집회의 자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로 뭐 명분도 없는 그런 이상한 집회하면서. 이 뉴스타파 입장 같은 경우는 네. 거기서 보도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집회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태원에 투입할 병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이제 서울 최근 이제 6년간 네. 2017년부터 서울 시내 이제 집회 인원 토요일 네. 집회 인원하고 그러니까 헬로윈 기간이죠. 네. 그때 이제 이태원 배치 경찰 병력을 네. 비교를 했는데 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음. 그러니까 서울 시내 집회 인원 같은 경우 2017년에 이제 한 7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이때 이태원 배치 경찰 병력은 90명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은 3만 8천 명이 집회 인원이었는데 이태원 투입 인원은 37명. 네. 2019년은 네. 이건 우리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서울시내 집회 인원이 24만 명. 네. 네. 그때 이태원 배치 경찰 병력 39명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때가 이제 그 조국 때문에 네. 그랬을 때니까 한창 예. 네. 2020년에는 이제 집회 인원이 1,000명 거리두기 때문에 네. 이때 이태원 38명. 네. 그다음에 2021년에는 집회 인원이 800명 네. 정도. 그다음에 이태원 배치 경찰 병력은 85명. 뉴스타파 지금 그 기사도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왜곡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올해랑 다른 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집회랑 올해 집회랑 차이가 뭐냐면은 올해는 충돌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몇만 명 되는 수준의 인원이. 근데 2017년에 태극기랑 충돌할 일 있었어요? 태극기랑 이쪽 진영 집회랑 충돌할 일 있었어요? 17년, 18년은 없는데 19년에는 이때 같은 조국 경우는 집회 때 양쪽 다 있었잖아요. 양쪽 다 있었다고 하지만 쪽수가 상대가 안 됐잖아요. 쪽수가 상당히 이쪽이 쌈 싸먹을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충돌을 일으킵니까? 그러다가 그냥 스르르 사라졌잖아요. 실제로도. 그런가? 밀려났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뉴스타파도 이거 좀 교활하게 보도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거지. 좀 디테일이 부족했을 수는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연인원 가지고도 단순 비교하기 힘든 게 있는 것처럼 이 집회 인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양상을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이제 민주당 이제 반응을 좀 볼까 하는데요. 민주당 반응 보기 전에 준 민주당 김어준 거 볼게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제 뭐 예전에 뭐 일방통행으로 관리했다, 뭐 그다음에 뭐 폴리스 라인 네, 네. 뭐 설치했었다 이런 거 다 네. 거짓말이었고 또 한 번 또 헛소리를 한 번 또 했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네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 경찰이 70여 명이 투입됐고, 그래서 이제 뭐 137명 중에 마약 수사관이 다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기동대도 없이 70여 명 집중 투입한 거라면 이게 뭐 경찰원적 판단한 게 아니지 않냐, 뭐 김어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찰도 이제 수사 우선 순위가 달라져서 안배를 그쪽에 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운하가 좀 하는 소리가 가관인데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은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공안 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얼척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관계자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거를 보면은 이태원 마약 단속은 이제 경찰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수사였고 검찰과 수사 공조도 없었다. 네. 없었다고 하고요. 네. 법무부에서 이제 10월 14일에 발표한 마약 집중 단속 수사에 대한 보도 자료에도 네. 관계 부처의 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각각 따로 놀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네. 그래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 간의 마약 수사에 네. 공조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배치된 인원 다 대다수는 인원 통제가 아니라 방역이었다. 방역 때문에 나온 거다. 예, 방역 때문에 나온 거였어요. 이거 황운하가 이걸 몰랐을까? 모르고 있다로 얘기를 했을까? 아니 이 사람 그 경찰 그 울산인가 뭐 어디 경찰 그러니까. 서장인가 네. 뭐 청장인가 이 출신이잖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무식한 거고 알면서 이야기했으면 비해란 거지. 이것도 선동하려고 지금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경찰 출신이 말이야. 편들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디테일은 그렇죠. 확인하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뭐 애도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선행돼야 될 게 진상 규명이 명확한 사실관계들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실관계가
명확해지지가 않는 거지. 이런 게 선동이죠. 줄인 게 선동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총리나 뭐 윤석열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양반들이 그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닌 건 아닌 거지만은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만발인데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닌 거지.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그 국회의원이 네. 해야 되는 얘기고 그렇다고 뭐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아무 말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도대체. 황운하 참 어휴. 한심합니다 진짜. 네. 제일 핫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핫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 원래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알고 있던 사람이죠. 네.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었다는 그렇죠. 거. 이걸 몰랐어. 소리 소문 없이 스리슬쩍 꽂아준 거지. 그렇죠. 그 공으로 꽂아준 것 같아. 자, 하여튼 그 대선 경선 기간에 엄청 거슬리던 사람이긴 한데 그 저기 김혜경이 기자회견 할 때였나? 기자회견 하는 날 네, 그때 그날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질질 짤던 눈물을 네, 남영이 10월 30일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이제 최초로 이제 논란이 됐었죠. 네 진짜 빨리 올렸어. 네. 진짜 빨리 올렸어. 그 대통령 출퇴근에 뭐 매일 경찰 인력이 700명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돼서 투입된 경찰이 200명 네, 모두 이게 용산 경찰서 관할 인력들이다. 네, 그래서 이태원에 충분한 병력을 투입할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 사고를 부추겼다. 네. 라고 이제 글을 적었죠. 예, 썼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윤석열 책임지고 물러나고 오세훈도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렇게 글을 썼다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지웠어요. 삭제는 금방 했는데 근데 삭제할 거 왜 써? 이미 근데 이제 그 보도가 다 됐죠. 이 페북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삭제 후에 해명문이라고 다시 올렸는데 뭐 3시간 전에 쓰고 당론이 정해진 후에 내린 제 페이스북 글을 기사화하셔도 무방하나 저는 2030 세대인 제 아들과 딸에게 생긴 사고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부디 게시글에 부합하지 않는 몇 년 전 웃는 사진은 내려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사를 올릴 때 몇 년 전에 이렇게 어디서 웃는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환하게 웃고 네, 있는 남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뭐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분노를 금치 그 슬픔에 잠긴 사람을 조롱하는 잔인한 행위다. 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정작 자기 글에 대해서 어떤 해명은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기사화 시킨데 내 사진 그딴 거 쓰지 마라 이렇게 뭐 항의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뭐 그런 다음에 결국 빤스를 했고 그렇죠. 지웠죠. 근데 또 이제 굳이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뭐 이 참사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은 부족한 경찰력 때문이 아니라 18시부터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신고에 대해서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한 게 문제인 거지. 그건 경찰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이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판단을 제대로 네. 못했던 거. 시스템이 먹히지 않았던 거.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뭐 경호 때문에 인력이 많이 차출됐다 그러는데 원래 그 청와대 경비는 저기 경찰이랑 그 군경이 같이 가잖아요. 그 인원은 항상 픽스되어 있는 인원이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태클 거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2일에 네. 다른 그 페이스북 유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네. 관제 애도는 폭거다. 네.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 이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게시글 제목이 윤석열 출퇴근 행일 영상이라고 이제 동영상이 올라온 건데 보면은 차량 통행이 통제된 서울 시내 왕복 8차선 도로를 완전히 다 통제를 하고 막 경광등 달린 차가 그 사이드카. 네, 선조차가 쭉 지나가고 그 사이드카 오토바이들 쫙 따라붙고 그러면서 그 VIP가 탑승한 차 같은 차가 몇 대가 쭉 줄지어가는 그런 영상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관제 애도는 폭거다 이렇게 올린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은 그러니까 그 원글 게시자는 이렇게 게시글에 이렇게 적었어요. 매일 이렇게 다닌다. 700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네. 예. 이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앞서서 올린 거. 네.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그렇죠. 이 얘기 또 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날 대통령실에서 반박 입장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남부원장이 어제 이제 SNS에 올린 공유한 동영상은
윤 대통령 출퇴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영상 속국 장면은 지난 5월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량 행렬이다. 이 조작한 거죠. 남영희가 조작한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 응. 최초의 게시자가 난 모르고 했을 것 같진 않거든. 조금만 그 영상 조금만 면밀히 보면은 티가 납니다. 윤석열 출퇴근하는데 VIP 차량이 몇 대씩 붙습니까? 그렇게 행렬 수준으로 붙습니까? 그렇진 않지. 기아 뭐 차 고급 차 가면 한 두세 대 지나가지 디코이 한 대도 붙을 거고 대통령 차 탄 차가 한 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가지. 저런 차량 통제가 매일 이루어지면은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죠. 끌어내려졌죠. 왕복 차선 다 막을 수도 없고 뭐 한두 차선은 막을 수 있겠지만은 지나가게. 그랬더니만 이제 이날 또 이제 자기도 해명문에 또 내놔요. 그러면서 저도 알려드린다. 저는 제 페이스북에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올린 K씨 글을 공유하면서 그 영상이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관제 예도는 폭거다.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고만 썼다.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는 K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될 일. 부디 좌표 찍기 지시가 아니길 바란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좌표를 안 찍었지. 안 찍었는데 얘가 찍었죠. 예. 그냥 해명만 했잖아요. 해명만 그거 했죠. 바이든 거라고. 바이든 한국 왔을 때 영상이라고. 근데 뭔 좌표를 찍어. 그리고 참 사람이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진짜 비열. 그리고 그 K씨 글을 인용을 했다는 거는 아니 공감을 하니까 인용을 하지. 그렇죠. 그게 네 의견이 주장이 관제의 애도는 폭거라고 뭐 그런 얘기만 하면 그냥 그 얘기만 달랑 쓰면 되지. 그렇죠. 그 얘기면서 관제애들랑 상관없는 영상이잖아요. 영상 자체는 또. 아니면은 기레기들처럼 이 인용글은 나의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참고용 글입니다. 뭐 이렇게 쓰던가.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참사를 앞두고 너무 참담한 감정이 앞선 나머지 제대로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올렸다. 뭐 그래서 이제 사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주장이 죽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그런 의도가 있었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아니 뭐 트위터에서 인용할 티 하는데 뭐 딱 퍼온 다음에 반대를 하면 나는 이거 반대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의견을 뭐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 사람 의견에 공감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덧붙이거나 덧붙이는 거거나 내용을 덧붙이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지. 뭐 SNS 처음 해보나. 맨날 뻔질나게 쓰면서 이 사람은 또 그리고 남영희 씨가 40분 뒤에는 또 글을 하나 또 올렸는데 네. 언론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레기 입증 좀 그만하고 마녀 사냥 중단하고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레기 때문이라는 거야. 나는 이 남영 씨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라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 들어오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진짜 참 이 대본 쓰면서도 막 욕을 하면서 대본을 썼어요.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한심하죠. 한심하고 참 비열하죠. 이게 이재명식이야. 네.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이재명식 플레이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본질을 비꼬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비꼬고 남 탓하고. 게다가 왜 그 먼저 글 삭제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다시 올렸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삭제한 게 아니야. 비공으로 돌렸다가 네. 분위기가 이제 살짝 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가 이제 비판 수위가 올라가니까 다시 공개로 싹 돌린 거죠. 이거. 에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이게. 그렇게 말입니다. 유치하고 얍삽하고. 에휴. 아니 뭐 이런 실력으로 무슨 뭐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을 합니까? 그냥 그 얼굴 마담이지. 그 명함에 그 줄 하나 그냥 가는 거지. 자 이제 이어서 파리피플들 소식들 좀 봅시다. 네. 11월 3일 날 이제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제 약칭 촛불 행동은 5일 예정된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 집회를 이번 한 주는 멈추고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로 전환에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고 합니다. 3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11월 3일 날.
자 이제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는 김민웅, 상임 공동대표가 안진걸, 우희정. 뭐 그냥 긴 말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몇몇만 보면 이 단체 성격이 나오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또 이제 5일날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촛불 연대 촛불 행동 집회에서 이제 모금을 했어요 또. 5일날 우리도 집회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또 어떤 단체냐? 이것도 단체 대표만 보면 몇몇 알 수 있잖아요. 상임 대표가 최준호라는 양반인데 98년생이에요. 98년생이 중고생 연대 대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몇 살이야. 이분이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도로 뭐 통합진보당 인사라고 한 그 사람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이 양력을 보면은 이제 박근혜 퇴진운동 중고생 촛불 집회 대표였고, 그다음에 전 중고협 초대회장. 중고협은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지 학생회 협의회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전 전국 중고등학교 중고등학생 진보 동아리 청년협회 초대 대표. 그다음에 전 중고생 연대 전국 민주청소년 연합 대표를 지냈는데 지금 이 사람 98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야? 24? 25? 다섯? 25, 뭐 한국 내 26까지 나오겠다. 네. 중고생에서 한참 지난 나이죠. 저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총동연에 30 넘은 양반 하나가 총동연 무슨 고문이라고 앉아 있었어요. 총동아리 연합회인가요? 네, 총동아리 연합회. 예. 제가 당장 잠깐 이제 그 군대 전역하고 나가지고 학교 그만두기 직전까지 잠깐 동아리 회장을 해가지고 총동연을 좀 들락날락했었는데 스테판 싸웠었어요. 저 새끼 뭐냐고 저거 학생 맞냐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멱살 잡고 니 씨발 니 취직할 자신도 없고 하니까 여기 좀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빌붙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대판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동아리 지원금 끊기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 파리피플이라고 봐요. 야, 이 젊은 양반이 왜? 그리고 이 이력 가지고 뭐 정치나 시민사회 운동에서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겠지. 근데 무슨 20대 중반이 중고생 연대 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통합 진보당 출신인 거는 모르겠고 뭐 민중당이랑은 좀 친하긴 하겠네. 뭐 진보 동아리 뭐 총연합회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중고생들의 어떤 그러니까 진보 운동을 이제 진보 운동의 어떤 한 역할을 하고 싶으면은 후학들한테 물려줘야지.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26살 처먹고 무슨 중고생 연대 대표를 하고 있어요. 나름의 취업 준비인가? 이게 지금 취업하고 있는 거지. 파리피플이라니까. 호흡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라고 나는 봐요. 답답합니다, 진짜. 이따위로 살지 마십시오. 좀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을 해 진짜로. 좀 꼰대 같은 소리긴 한데 추잡합니다. 진짜 꼰대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네. 기술 배워. 기술 배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5일날 추모 집회 한다고 그랬다가 근데 갑자기 추모 집회가 취소가 됐어요. 이게 좀 보면은 이게 지금 단체가 두 개가 갈리는데 이게 보면은 11월 2일날 공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자칭 순수 시민단체라는 네. 시민행동 통합단체 이심민심의 공지가 올라옵니다. 네. 얘네가 홍보를 그렇게 하는군요. 네. 순수 시민단체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공지 내용을 보면 공지 문장이 되게 썩었어. 막 보면 공지 그러면서 하트 2개씩 붙여놨거든요. 네. 공지 하트 뿅뿅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것만 보다 이거 뭐냐 싶은데 근데 아무튼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수구보수 언론과 수구보수가 올린 포털 메신저 SNS 등에서 11월 5일 서울 추모 집회가 순수 시민단체인 시민행동 통합단체 이심민심에서 순수한 애도의 마음을 담은 추모 집회임에도 11월 5일 추모 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님 및 송영길 전 대표님 민주당과 억지 연관을 지어가며 허위사실 적시와 음해, 왜곡, 명예훼손을 하는지라 이재명 대표님과 송영길 전 대표님 민주당에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서 부득이 11월 5일 추모 집회는 취소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2주간 애도 기간을 갖고 11월 19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전국 집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행동 통합단체 이심민심 상임대표 임동현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010-5585-2185.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전화번호 때문에 이재명이 소환되고 송영길이 소환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임동현이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그러고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요. 지난 대선 이재명 선대위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인데 어떻게 순수 시민단체에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상임본부장 명의로 된 이제 공문이 그 보도자료 공문이 이제 나돌았거든요. 그 스크린샷으로. 네. 그 보면 이제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상임대표 이상민 그 전화번호가 띡 박혀 있는데 이 번호가 박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순수 시민단체야? 이 그냥 네. 민주당 관변단체지.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음해야, 음해는. 네, 억지 연관이 아니라 전화번호가 네 전화번호가 왜 그렇게 쓰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이 전화번호 대포폰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나? 선대위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면은 이거는 그냥 명함만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SNS 관리 같은 거 했을 거야 아마 여론전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꽤 비중 있는 자리를 맡았던 이재명 캠프에서 비중 있는 자리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대표임을 자임하고 있는 단체가 어떻게 순수 네. 시민행동 순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변단체지. 순수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으면은 당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순수 이재명 팬클럽이라고 해. 그리고 이심민심이잖아. 그렇죠. 이게 애초에- 이심민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초에 그 명명도 그렇고 최소한 민주당이랑 연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이게 제가 그 캡처를 하나 떠놨었거든요. 네. 이심민심 모토가 네. 적혀 있는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캡처를 떴는데 자 보시죠. 네, 이재명과 함께 진일보하는 민주당으로 변화하여 새희망 새시대를 열자. 새희망 새시대를 열자. 그게 이진민심의 모토예요? 예, 이심민심 뜻이라고 하면서 세 문장이 있어요. 세 개 문장이.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재명과 함께 민심과 소통하며 네. 모든 세대와 동행하는 민심 정당으로 진화하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심 네. 다른 마음을 네. 하나로 통합하여 네. 모두를 아우르는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자. 네. 이렇게 이게 이심민심의 뜻이래요. 이게 무슨 순수 시민단체야? 뭐 그래서 뭐 여기는 뭐냐 지난 대선 예선과 본선 및 지방선거 1년여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인 단체고 민주당 개혁 촉구 및 이재명 당대표 출마 요청 대회를 기획 주최한 단체고 이재명 당대표 출마 환영 및 개혁 최고위원 선출 지지대회를 기획한 단체고 전당대회 제주도를 포함 한 달 동안 전국 각 지역 합동연설회를 순회한 단체고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 등 5만여 명 온라인, 오프라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 그냥 민주당 당원 모임이잖아요. 아, 순수한 시민단체입니다. 당원 모임이고 그냥 이재명 친위단체네. 네. 전형적인 친위단체네. 선거액이 한 분파쯤 되겠네. 그리고 참 이심 민심 모두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심 민심 이재명 마음이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심 낭심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이재명 하면 낭심이잖아. 낭심이죠. 네. 네. 야, 그래서 지금 참 당 안팎에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참사 이후에 이제 첫 여론조사인데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그러니까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건데 네, 이게 제가 갤럽이랑 비교하면서 자주 보는 네네. 그 면접조사, 네네. 여론조사예요. 여기 이제 코리아 리서치나 한국 리서치 같은 경우는 패널을 모집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조사를 할 때마다 조사 참가하면 참가 비용을 조사 분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한국 리서치 같은 경우는 회원 등록돼 있는데 뭐 조사를 지금 참가 안 한 지 몇 년 돼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회원들 성향을 분류를 합니다. 이게 다층 질문 면접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지지 성향 어땠다 뭐 프로파일링이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패널들을 모집을 해서 조사를 하는 데라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유권자 성향 같은 거에 따른 어떤 분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하기에는 코리아 리서치나 한국 리서치 조사가 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무작위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아, 근데 이거 전국 지표 조사는 이게 무작위로 하나? 예, 여기는 무작위 전화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코리아 리서치나 한국 리서치가 이제 각자 개인 그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다층 면접 조사를 하는데 이거 엠브레인, 케이스탯 이 네 개의 조사 기관 합동으로 하는 거는 그런 이제 거요? 네네 그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그냥 랜덤이구나. 네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 전화 네네.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1,000명 랜덤으로 전화해서 받고 얘네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갤럽은 RDD로 네. 조사해가지고 받고 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왜 아직도 RDD를 고집을 하냐면은 요새 그러니까는 무선 ARS도 사실 이 SKT, KT, LG텔레콤 네. 이 3개 통신사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는 거를 많이 해요. 네네. 하는데 갤럽이 지적하는 거는 그 방법으로 하면은 요즘 알뜰폰 사용자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배제되니까. 안 잡히니까. 네. 그래서 좀 피곤해도 RDD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 네. 뭐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네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갤럽이랑 이제 좀 비교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 뭐 참고 사항이고 이제 전국 지표조사 결과 보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33%,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1%, 네. 정의당 4%, 그다음에 이제 무당층 30% 네. 이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60%, 긍정평가가 31%라고 네. 합니다. 이게 참 보면은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라 보면 2% 차이니까 거의 오차범위 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중도가 이제 30%가 쭉 빠져나와 있는 거죠. 아예 그냥 뭐 다 똑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부정평가 같은 경우도 60% 나오는 게 결국은 민주당 30%의 태도 위반, 그 중도 30%까지 합치면 60% 되잖아요. 대충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앞서 우리가 쭉 말했던 당 안팎에 저런 한심하고 뭐 좀 비열하다면 비열한 그런 작태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제 이 각 당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서로 교차됐다 크로스를 여러 번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슬슬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은 한쪽에서 빠진 게 다른 당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씩 이 태도 유보층, 무당층의 이탈을 한다는 거죠. 네. 다들.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30%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보면은 뭐 그딴 소리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요 근래는 또 보니까 좀 그런 말 할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는데 뭐 이 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재명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윤석열 찍은 너들이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던데 안 그렇습니다. 윤석열 찍었다고 해도 지금 윤석열 찍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좀 태도로 중도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윤석열 찍을 때 윤석열이 뭐 이런 참사 벌일 거라고 뭐 누가 뭐 예측이라도 했어요?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찍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유권자 탓을 합니까?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성질 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건 옳은 소리는 아닌 거죠. 네.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었으면은 확실하게 윤석열과 달랐을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경찰청장 바로 잘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바로 날려버렸겠죠. 네. 근데 그거는 절대 해결책이 아니죠. 박근혜가 해경 해체한 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안팎으로 한심한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에 뭐 그나마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 대응이 뭔지 이 모범 사례들을 한 3건 정도 가져봤습니다. 먼저 이제 30일 날 대통령님 트윗. 네, 문재인 대통령님 트윗을 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너무나 비통한 일입니다. 참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실 사상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조속한 사고 수습을 기원합니다. 딱 하실 말씀만 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날 이낙연 대표께서도 네. 이제 SNS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스크 없는 첫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을 찾았던 시민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처참하게 희생되셨습니다. 사상자 다수가 10대와 20대의 청년들입니다. 외국인들도 상당수입니다. 큰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됐었는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으신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립니다. 또 이제 31일 날은 윤영찬 의원도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사고에 마음이 저립니다. 가족과 친구, 특히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분들의 마음은 차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그저 함께 슬퍼합니다. 참으로 슬프고 힘든 시기입니다. 말문마저 막히는 크나큰 사고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고의 사진과 영상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전 사회적인 애도의 기간이 지나가면 치유와 회복의 과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애도와 회복은 참사의 원인을 복귀하고 재발을 막는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참사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울지도 못했던 아픈 시절을 우리는 이미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비하는 일에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 아직 이제 뭐 이런저런 그 분석들이 나기 전 세 분의 이제 SNS 글인데 딱 이렇게 하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희생 피해자분들에 대한 걱정, 공감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일단 정책 챙기고 수습부터 해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남영희처럼 무슨 뭐 윤석열 때문에 꺼져라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아니지만은 이게 그 도의적으로도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누구 탓하고 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일단은 수습해놓고 나가지고 탓하는 건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따져보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는 거는. 근데 대뜸 멱살부터 잡으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전 중도 저걸 보고 한심하다고 보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영찬 의원 또 11월 4일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출범 6개월 동안 한 일이라곤 전 정권 성과 되돌리기와 정책 후퇴, 탓하기와 북풍몰이에만 몰두하던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앞에 반성은커녕 또다시 전 정권 탓을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낯이 두꺼울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나흘째 머리 숙이고 국화 바치는 조문만 하고 정작 사과는 하지 않는 대통령이 기괴한 애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농담하며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총리. 사태를 축소하고 하급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정부 인사들의 계속된 망언. 참사의 수습조차도 참사인 무능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딱 민주당 의원 스탠스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여기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중에 추측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딱 드러난 현상들만 가지고 짚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혹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경찰청장 있잖아요. 네네. 경찰청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다. 그 이임재인가 네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거 뭐 그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왜 걔 안 자르냐? 뭐 그런 정도. 네. 문재인 정부 그거라서 안 자르는 거냐? 네. 거기는 또 그렇게 걔를 이용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아무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유영철 의원이 딱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 인사에서 이임재를 뭐 왜 안 자르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경찰청장에다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 아무튼 계속 이렇게 탓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뭐 잘못된 게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터졌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비판해야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스탠스로서 딱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이것들은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과도 막 추측 같은 거 안 집어넣고 좀 드러난 거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도 이야기할 게 충분히 많잖아요. 근데 왜 뭐 대단한 막 억측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만드냐고. 그러니까 중도들이 보면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네. 참 뭐 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네. 대처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고 느껴요. 근데 또 한편에 보면 국힘 진영은 늘 그래왔잖아요. 늘 그래오기도 했는데 이게 그 너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의식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긴 하겠죠 분명히. 있기도 할 텐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정부가 인사가 그렇게 또 국민의힘 사람들로만 꽉 채워진 그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음모가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정부에도 뭔가 뭐 윤핵관이 지금 뭐 다 빠졌다고 하긴 하는데 네. 뭔가 문고리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쪽에서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무슨 오더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 상류층 아니면 이른바 그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한 90% 이상은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에서 그동안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뭐 장관이나 내각 관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엄선돼서 뽑힌 사람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한테 주문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민주당 보고 정치하지 말고 그냥 국민 시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라고 한 건데 이번 대처도 보면은 딱 민주당 의식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네. 스스로 정쟁을 조장하는 면이 있죠. 정쟁하지 말라면서. 네. 그냥 욕하는 거 그냥 받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욕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예. 지지율 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사고를 니네가 일으켰다 꼭 이런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고를 수습을 하고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그렇죠. 이게 네. 책임 있는 그러니까 정치 행정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 보이니까 뭐 이제 그나마 예. 그 좀 굳이 이제 좀 그 저기 뭐야 긍정적으로 억지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당장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참사가 벌어지고 나가지고 무조건적인 막 조건 반사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진상을 좀 밝힌 뒤에 제대로 책임을 규명한 뒤에 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식의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느 정도. 근데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 구현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그 스킬의 문제가 컸다고 보는데 네.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이제 이해 못할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상황이 뭐 결과적으로 실무자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최종 책임자는 나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사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지금 그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많이 못 미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국힘당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지도층 정치에 뛰어들 만한 지도층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도 이런 인간들 수두룩할 거예요. 뭐 지금 실제로 수두룩하죠. 하는 거 보면 뻔하죠. 안 봐도 비디오. 네, 그래서 우리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모습을 좀 보죠. 10월 30일에 당대표 회의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읽었죠. 네. 네. 다시는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나. 먼저 피해자 망인 여러분 죄송하다. 마음이 하면서 훌쩍 울적거려 울먹였는데 여기서 이제 망인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저런 사전이나 뭐 그 저기 어반 딕셔너리 같은 거 네네. 보면은 뭐 망인, 망자
그다음에 뭐 사자, 고인, 사자의 의미는 같아요. 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들 이제 그 말의 뉘앙스 면에서 느끼시는 걸로도 이제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는 고인이라는 말을 높이는 말로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망자나 뭐 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낮은 말이고 망인은 제가 생각엔 이재명은 망자라고 썼다고 망자 놈자자 들어가네. 그러고 이제 망인으로 썼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고인이라는 말을 못 쓰지?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상합니다. 고인이라는 말 어려운 말도 아니고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망인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잖아 사람들이. 예전에 그 김문기 처장 그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도 네. 망인이라 그랬던가.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하여튼 고인-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네. 이 표현이.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눈물쇼를 네.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틀 뒤에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주 밝게 웃고 있습니다. 환하게 네. 예, 웃고 있었는데 뭐 영상 뭐 악마의 편집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떤지. 네. 근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가지고 또그 꼬라지를 보고 개딸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소리를 하더만요. 그 저기 수사 때문에 이재명 얼굴 다 썩어가다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봐서 좋다고. 그러니까 이 참사가 이재명이 지금 이 수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지금 반가워하는 거야. 미친 개딸이. 뭐 참, 얼마나 갈 거라고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참사를 그렇게 받아들이나?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또 저기 소방청장 붙잡고 또 막 인원 통제 안 한다고 헛소리도 했죠. 네, 이게 질문 자체가 음모론 투성이에요. 뭐 질문을 뭐 김우준이 만들어줬나 뭐 이런 거예요. 질문들 이렇게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든 뭐 경찰 혹은 소방관 등이 인력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통제하면은 안 들어가게 했지 않았을까요? 그걸 못했다고 이번에 그거까지 신경을 미처 못 썼다고. 아니 그리고 애초에 소방이 아니라고 그건 경찰이 업무라고. 얘는 지자체장,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장 다 해본 인간이 그 업무를 영역을 모른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더구나 법률가인데. 자, 그다음에 뭐 사람이 많더라도 안 들어보내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질서 유지도 못하는 건가요? 그것도 경찰이 한 일이라고. 네, 경찰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소방청장한테 물을 일이 아니라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예, 아니죠. 그거 못 들어가게 하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방역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니까 업주들 들고 나가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억을 뭐 많은 분들은 그냥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이태원 헬로윈 축제 대책 점검 회의 내용을 보면은 네. 그 이태원 상인 연합회에서 네. 작년에는 좀 경찰 통제가 과도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줄여달라고 네. 요청한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합니다. 통제할 생각은 있었던 거냐? 그다음에 작년에는 막았잖아요. 이 앞에 차 없는 거리였잖아요. 평소에는 일방 통행이었겠지요. 그런데 통제를 안 하니. 저번에는 일방 통행으로 했다던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거죠. 작년에 했는데. 계속 이제 유도 신문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청문회 뭐 청문회나 네. 뭐 국정감사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막 던지는 거죠. 아니면은 뭐 검찰 뭐 이런 애들이 네. 유도신문하고 네. 막 그런 거잖아. 이건 김의겸식이야.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다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애초에 책임 추궁할 대상이 아닌데 책임 추궁을 네. 하고 있어요.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네. 2021년 할로윈 그 기간에 작년에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였더라고요. 네네. 차 없는 거리, 뭐 차량 통제 이런 걸로 검색하면은 네. 검색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2013년에는 뭐 차 없던 거리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없고 네. 할로윈 2주 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 그 행사는 차 없는 거리로 지구촌 축제는 애초에 했습니다. 그 저기 뭐야 민간 축제가 아니라 그렇죠. 관변 축제라 가지고 용산구에서 주최하는 구랑 축제예요. 서울시에서 뭐 공동 주최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뭐 옆에 막 정청래 고민정 있었는데 뭐 끄덕끄덕하고, 다들 예. 끄덕끄덕. 미친 새끼들. 아유 씨.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그냥 책임자라고 그냥 까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 진짜로 개딸이나 지지자들은 뭐 속 시원하다 그딴 소리 하더라. 미친. 뭐 이런 대통령을 놓쳤다 막. 예.
이러고 있죠. 즉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질문지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누군가한테 위안이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좀 최소한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말을 못 하겠다. 욕도 안 되고 같은 걸 보고 이렇게까지도 어느 정도 달라야지 이렇게까지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좀 당황했습니다. 네. 당신들은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주 여론조사 나오는 거 30%못 잡으면 당신들 둘 다 끝이야. 하여튼 온라인 이런 데서도 진영주의자들이 너무 나대니까 과대표되죠. 과대표되는데 네. 사실은 진영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들 진영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윙보터들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영주의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해요. 판단력이 제일 못 믿을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도라는 분들은 그래도 개개인으로 보면은 목소리가 작잖아요. 목소리를 안 내죠. 보통 안 내지. 낼 필요도 없고 그럼 뭐 내서 뭐 하냐고. 그냥 생활하기 바쁜데. 그래도 방송 초기엔 전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많이 죽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연락가지고 또 목소리가 커지네. 그러니까요. 너무 내용들이 한심하니까 네. 이거는 힘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톤 조절도 뭐 안 되네. 이 정도면 잘 한 겁니다. 잘 한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네. 뭐 아직 완전한 그 사고 원인, 사고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많이 밝혀지긴 했는데요. 좀 이게 두고 봐야죠. 저도 근데 이걸 다 모아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모인 사고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 경찰이 초동 대치에 굉장히 미흡했다. 네. 이거는 반드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좋은 대책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힘써서 입법해야죠. 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